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하입니다. 예. 네, 오늘도 오래간만에 신박한 상식, 으스스한 상식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예. 오늘의 첫 번째 으스스한 상식입니다. 아동 유괴를 위해서 임신 중인 여성을 납치하는 태아 납치라는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듣기만 했을 때는 너무 상상하기가 싫은데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문서는 태아 납치에 대한 위키피디아 영문 문서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을 납치해서 태아를 빼내는 희귀한 범죄를 말합니다. 마이클 H. 스톤 박사와 스게리 브루가토 박사가 이제 처음 명명한 그런 범죄의 이름이라고 해요. 보고된 소수의 사례에서 일부 임산부 피해자와 태아의 약 절반이 폭행과 비의학적 제왕절개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건가 보네. 출산을 한 지 얼마 안 된 태아를 납치하는 게 아니라 임신된 상태인 태아를 꺼내는 건가 봐요. 아, 진짜? 미쳤는데? 한번 더 읽어볼게요. 태아 납치는요, 의학적으로 유도된 분만이나 산부인과적인 추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승인한 아동 보호를 위해서 부모에게서 아이를 떼어놓는 것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정상적으로 낳아진 아이가 법적으로 분리가 되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낳아진 아이를 데려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태아 납치는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임신했다는 거짓말로 시작되고요. 종종 낭만적인 파트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가해자는 태아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임신한 여성을 살해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가해자는 다른 여성이겠죠? 다른 여성이 이제 뭔가 내연 관계인 다른 남자한테 사실 나 임신했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야. 왜냐면은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떠나가진 않잖아. 웬만하면.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을 떠나지 못하게 붙잡아 놓는 거라는 거죠. 근데 거짓말이잖아. 실제로 임신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출산을 해야 되는 날이 다가오면 다른 사람을 죽여. 임신한 사람을. 그 다음에 그 태아를 마치 자기가 출산한 것처럼 꾸며내는 그런 범죄라는 겁니다. 태아 납치는요, 대부분 여성이 조직적으로 계획한 후 저지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납치범이 임신한 여성을 사칭하고 나중에는 산모를 사칭해서 체중 증가와 보철물들을 사용해서 임신한 척을 하고 출산 시에 입은 부상을 재현하기 위해서 생식기관을 절단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출산을 하게 되는 게 일단 일반적인 행동이나 이런 건 아니니까 생식기에도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스스로가 남긴다는 거죠. 완벽한 범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선 결국 내 주변에 임신한 사람이 있어야 돼. 짜 맞춰져야 되잖아요. 계획이 어느 정도. 타이밍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발적인 범죄일 확률은 좀 낮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치밀하게 시작한 범죄의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미국 실종 및 착취 아동 보호센터의 대변인인 캐시 나히르니는 2007년에 대부분 납치범은 임신한 척하고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납치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범죄의 동기에는 파트너와의 관계, 출산 및 출산에 대한 망상이 포함된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상대방을 떠나갈지도 모른다. 내가 극단적인 상태로 잡아야 된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출산을 내가 했다. 라는 식의 망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상상 임신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복합적인 이유로 이런 범죄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밑에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미국 실종 그리고 착취 아동센터에서 1983년부터 2015년 사이에 미국에서 발생한 태아 유괴 사건은 18건을 기록했다라고 했는데, 이는 여태까지 기록된 유아 유괴 사건 302건 중에서 6%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상태의 범죄라서 그 수가 많지는 않네요.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범죄인 거죠. 결국은 임신하고 있는 임산부를 해해서 강제로 태아를 꺼내는 그런 방식인 거니까. 야, 이거 진짜 너무 무섭다. 그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사람이 이제 극단적인 어떤 뭐랄까 스트레스 아니면은 아주 극단적인 망상 같은 거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이런 식의 아주 흉악한 일들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태아 납치에 대한 문서화된 사례 25건 중에 시도에서 멈춘 것을 제외하고 어머니가 살아남은 사례가 4건이었고요. 태아가 살아남은 사례가 1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5건 중에서 이제 17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실제로 그런 태아를 적출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산모가 사망하거나 혹은 태아가 사망하는 그런 일들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태아 납치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쭉 읽어보니까 드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내가 의학적 지식이 없어. 근데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그걸 꺼낼 생각을 하지? 이게 첫 번째로 너무 무섭고요. 두 번째로는 태아는 결국에 이제 다 신체적인 그런 게 다 발달한 다음에 분만이 돼서 나와야 되는 건데, 그걸 내가 빨리 꺼내면은 걔가 멀쩡하지 않을 거 아니야. 건강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내 아이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서 꺼낼 생각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아직 임신 중인 산모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내가 강제로 꺼내서 잘 키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그치만 그런 걸 계획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당위성이나 팩트 같은 것들은 별로 안 중요할 거예요. 그게 중요한 사람이었으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지. 이런 일들은 정말 벌어지면 안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끔찍한 범죄를 막을 방법이 솔직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봤지만은 여태까지 있었던 그런 범죄의 수 자체가 적고, 일단 기본적으로 한 25건 정도밖에 미국에서 기록된 바가 없고, 더군다나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부터 그냥 완전하게 계획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 범죄잖아. 우발적으로 살인을 일으키는 수준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임신한 사람이 있나 없나부터 파악하고 그 다음 들어가는 장기전의 그런 치밀한 범죄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죠? 상당히 진짜 조심 또 조심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른 것보다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거짓말이라는 거는 언젠가는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예. 이게 납치해가지고 내 아이인 것처럼 키운다고 해서 언제까지 그걸 덮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잘 했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탄로가 날 것이다. 완전 범죄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하여튼 간에 굉장히 무서운 그런 범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너무 무거운 거여서 두 번째는 좀 분위기를 좀 띄워보기 위해서 좀 앙증맞은 걸로 가져왔습니다. 도난당한 해리포터의 프리퀄이 있다.
겁니다. 이제 프리퀄이라고 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본편의 이야기에 앞서서 있었던 이야기를 뜻하고요. 시퀄의 경우에는 본편의 이야기에 후속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걸 말합니다, 보통. 문학이든 영화든. 근데 해리포터의 프리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도난당했다. 어떤 사건인지는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문서는 해리포터의 프리퀄에 관련되어 있는 영문 위키피디아 문서입니다. 먼저 이 해리포터 프리퀄은요, 800단어 정도 분량의 제목이 없는 단편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인 그런 이야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냐면은 정식 출판되지 못하고 도난당했으니까 제목도 안 정해졌을 거고 공식적인 그런 스토리 라인으로 편입되지도 못했겠죠. 우선 이 프리퀄은 J.K. 롤링, 이제 조앤 K. 롤링이죠. 이분은 해리포터를 쓴 작가님입니다. 이분께서 2008년 당시에 자선 경매 이벤트의 일환으로 쓴 이야기래요. 그리고 25,000파운드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What's Your Story 포스트카드 컬렉션의 일부로 출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작자인 분께서 좋은 의도로 이제 내가 이야기 써가지고 판 돈으로 이제 기부를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만들어진 비공식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프리퀄은 해리포터 시리즈 사건의 이전에 생긴 일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시리우스 블랙, 이제 이 사람이 해리포터의 무슨 주인공의 사촌인가? 막 그런 거지 않나? 그죠? 거의 대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요. 그리고 제임스 포터가 나옵니다. 제임스 포터는 해리포터의 아버지이죠. 그 둘이 이제 콤비로 있다가 머글 경찰, 인간 경찰을 마주친 사건을 다루고 있대. 재밌겠다. 야, 이거. 야, 재밌겠는데?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 흥미롭죠? 네? 그리고 이 원고는 2017년 당시에 도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현재까지도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야, 근데 이거를 훔쳐갈 생각을 한단 말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아니, 이제 세간에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의 이야기니까 훔치고 싶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자선 경매에 이제 좋은 뜻으로 올라와서 판매한 그런 책인 건데 그걸 훔쳐가? 야, 넌 진짜 나빴다. 하여튼 간에 지금까지도 도난돼서 발견되지 않은 책이라고 하고요. 먼저 배경이 또 밑에 있습니다. 이제 2008년 6월 11일경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자선 행사를 이제 열게 되었어요. 여기에 조앤 K. 롤링, 해리포터를 쓴 작가를 포함해서 13명의 작가가 경매를 하기 위해서 A5 카드 사이즈 크기의 이야기를 쓰도록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A5니까 그렇게 큰 분량이 아닌 완전 단편에 가까운, 그치만 이제 의미는 있죠. 작가가 쓴 오리지널 이야기의 프리퀄을 이제 판매하는 거니까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잖아요. 해리포터의 팬이라면. 이거를 이제 팔아가지고 재능 기부의 느낌으로다가 수익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쓴 자선 행사의 일환이었다는 겁니다. 그 13명의 작가가 썼던 것 중에서 이 해리포터의 프리퀄의 경우에는 25,000파운드에 이제 도쿄에 있는 투자은행 컨설팅 회사인 레드33의 사장이었던 히라 디그팔이란 사람에게 판매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4월 버밍엄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원고가 도난당하게 되었습니다. 롤링은 이 사건에 대해서 트윗하면서 팬들에게 작품을 만약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도 절대 구매하지 말라 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그 원고를 샀다가 도난당했던 그 강도의 피해자는 BBC 뉴스에게 그 작품이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만약에 합법적으로 다시 판매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좋은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모금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당히 판 사람도 산 사람도 굉장히 성숙하게 대응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암시장 같은 데에서 올라오게 해도 절대 팔지 말라라는 식의 작가도 말을 했고, 구매했던 사람도 도난당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 너무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작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작가님께서 허용만 한다면 다시 이제 구매할 의향도 있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성숙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24년 6월 현재까지도 원고의 행방에 대한 보도가 없다라고 밝혀진 이야기입니다. 야, 이거는 진짜로 값을 매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도 해리포터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해리포터 이야기에 프리퀄이 있다는 점도 흥미롭고, 그리고 그 프리퀄이 쓰여진 이유도 굉장히 선의에 가득해서 쓰여졌다는 점에서 훈훈하기도 한데, 이걸 가져간 사람은 진짜 뭐 하는 사람이야. 아니, 딴 것도 아니고 되게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작품인데 이걸 훔쳐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에? 어디다가 자랑도 못하고. 하여튼간에 돌려주세요. 에? 제가 경고합니다잉. 어쨌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네요. 하루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잠들지 않은 남자의 기네스 기록이라고 합니다. 야, 이 사람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서울로 올라가면서 거의 한 22시간을 깨 있어야 되거든요. 새벽 4시에 출근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한 새벽 2시쯤에 돌아와요. 돌아버리거든? 미쳐버려요. 진짜 하루만 잠을 안 자도 그 정도인데 얼마나 안 잘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이게 기네스 기록으로 있는 거니까 엄청 길겠지? 한 일주일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간에 지금 한번 알아볼게요. 얼마 정도까지 안 잤기 때문에 기네스 기록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기네스 월드 레코즈.com입니다. 그래서 기네스의 공식적인 기록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사이트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간이 깨어있을 수 있는 한계는 얼마일까? 그리고 왜 우리는 더 이상 이 기록을 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제목을 봤을 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얼마나 사람이 안 자고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기록을 기네스에선 더 이상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밑에 적혀 있겠죠. 우선 그 기록의 시초는 1960년대까지 올라갑니다. 와, 되게 오래됐네. 1964년 이 수면 부족으로 인한 이 기록, 그러니까 이제 자지 않고 깨어있는 그 기록이 크게 깨진 해였습니다. 당시에 17세의 고등학생이었던 랜디 가드너가 이전에 최장 시간 동안 안 자고 버텼던 사람이었던 톰 라운즈의 기록을 깨기 위해 시도한 순간이었죠. 이 랜디 가드너란 사람은 코카콜라, 시끄러운 음악, 차가운 샤워 외에는 어떠한 자극제도 없이 264시간, 11일 동안 깨어있는데 성공해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와, 11일 동안 한숨도 안 자고? 미쳤다. 와, 대단하네. 일반적인 사람은 진짜 이틀만 잠 안 자도 죽어요, 진짜로. 근데 11일 동안 장장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별다른 도움도 없이 그냥 뭐 코카콜라 정도의 카페인이나 시끄러운 음악이나 샤워 정도 빼고는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고 버티는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1970년대에 다다르면요, 1974년 또 다른 23세의 캘리포니아 사람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로저 가이 잉글리시란 사람이 커피 외에는 다른 자극제가 없이 워터베드 쇼룸에서 12일 동안 깨어 있었습니다. 야, 이 사람은 하루를 더 버텼네. 야, 진짜 미쳤다. 어떻게 12일 동안 안 자냐? 기네스북
1974에 실린 그의 기록은 이게 매우 위험한 시험이었고 이후에는 환각을 겪기도 했다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오랫동안 잠들지 않는 이 일련의 스포츠는 3년 후 영국의 캠브리셔에서 모린 웨스턴이란 사람이 기록을 깨면서 이제 새로운 기록이 발생되게 됐는데 락킹 체어 마라톤에 참가해서 449시간 18일하고 17시간 동안 앉았대. 한 달의 절반을 앉았다고? 와, 말이 안 되는데? 그랬대요. 어쨌든 간에 그런 전례 없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고요. 이 기록을 세운 사람은 확실히 이제 시험이 끝날 때쯤 됐을 때는 환각 증상을 보이긴 했지만 놀랍게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악영향을 겪진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다시 원래대로 잘 돌아왔다는 겁니다. 다음 1980년대로 가면은 캘리포니아주 마리포사의 로버트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453시간 40분 18일하고도 21시간 40분입니다. 라고 상상이 안 돼. 야, 어떡해. 그래서 이전에 모린 웨스턴이 세웠던 기록까지도 깼습니다. 근데 이거랑 마찬가지로 락킹 체어 마라톤을 하고 있는 그런 거에서 세운 기록이래요. 이게 아무래도 마라톤이다 보니까 이 락킹 체어 마라톤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계속 깨워서 어디 가야 되는 그런 마라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겸사겸사의 느낌으로 가능한가 보네. 당시 27세였던 로버트 맥도날드 씨는 이 시도가 끝날 때쯤에 정말 쉽지 않았어요. 음식을 먹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쓰러질 것 같았죠.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맥도날드 씨는 체중이 감소했고요. 기억력도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직업이 스턴트맨이었던 사람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산악 등반이나 오토바이 점프 같은 위험한 스턴트들은 여태까지 많이 해봤지만 이게 아마도 그의 인생에서 해본 것 중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었을 것이다 라는 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가장 오랫동안 잠들지 않고 버틴 사람의 기록은 18일하고 21시간 40분이라는 거고 이게 공식적으로 기네스북에 기록된 마지막 기록인 겁니다. 가장 오랫동안 잠들지 않은 사람에 대한. 근데 그 밑에는 더 이상 기네스북에서 오랫동안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기록을 하지 않는 이유가 적혀 있어요. 기록을 깨는 사람들이 겪은 영향은 심각성과 지속기간 측면에서는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의 분명한 사실은 보여주죠. 잠을 거르는 것은 인간의 신체와 정신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조금만 잠을 못 자도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네스에서도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참가자들이 위험에 빠지는 거를 원치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건데 이거 외에도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있었던 이 수면 연구자들은 몇 초 정도 지속되는 순간적인 수면인 마이크로 슬립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이 지속적인 생리적 기록 장비 없이 정확하게 이 사람이 잠들고 있는지 혹은 깨어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압도적인 기록을 세운 사람들도 사실은 몇 초 정도는 잠든 상태였을 수도 있다. 하다 보니까 기록을 이렇게 세우는 게 딱히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몇 초만 잠깐 잠들어도 남들보다 훨씬 효과적인 그런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몸에다가 부착하는 그런 방식의 그런 구조 검사가 아니라면은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이 기록을 모니터링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극히 드물게 유전적 질환으로 치명적인 가족성 불면증을 겪는 사람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피해자는 처음에는 수면장애를 겪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하게 불면증으로 발전하고 나중에는 말하기 문제를 겪고 환각과 치매 증상을 겪다가 결국은 사망하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질환인데 처음에는 적당히 잠을 못 자. 그러다가 가면 갈수록 언어 기능도 상실하고 치매 증상을 앓다가 사망하는 그런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이런 사람은 노력으로 깨어있는 거랑은 압도적으로 다르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겠죠. 병이니까 그거는.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을 계속 감시해 만약에 그러면은 언젠가는 불행하게도 희생된 사람 중에 한 명을 자기도 모르게 기록을 세운다는 명목하에 우리가 계속 감시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이제 인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기네스북 1983에 따르면 잠들지 않고 가장 오랫동안 버틴 것으로 보이는 극단적인 사례가 스페인 중부 쿠엔카의 발렌틴 메디나 씨였는데 이 사람은 1904년경에 잠을 자고 싶은 욕구를 완전히 잃었고 그 이후로는 잠을 자지 못하는 병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수면제를 먹어도 잠들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록을 오랫동안 버티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이제 이게 병인 거를 이제 기록하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기네스북의 어떤 취지랑은 좀 다르잖아. 인간의 한계를 돌파하고 사람이 노력으로 못 이겨내는 게 없다는 거를 이제 기록하기 위한 재미있는 우리만의 약간 리그 같은 그런 게 취지인데 이거랑 다르게 병적인 걸 가져와 버리면은 이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취지에도 상당히 어긋나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하면은 이 치명적인 불면증의 환자는 이제 제외하더라도 이제 마이크로 수면 때문에 이제 몇 초 동안 딥슬립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제로 얼마나 사람이 자지 않고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기록을 하는 게 딱히 무의미해진 것도 있고 게다가 더불어서 1959년부터 1986년까지 이 세계 기록이 8일에서 18일까지로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 이후 36년 동안 기록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장벽이 19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최장 기록인 18일을 마지막으로 기네스북도 더 이상 이런 기록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사람이 잠들지 않고 가장 오랫동안 버틴 시간은 18일하고 21시간이라는 내용이었네요. 상상할 수가 없어. 야, 진짜 어떻게 하루 이틀 안 자도 미칠 것 같은데 18일 동안 안 자는 건 도대체 무슨 느낌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여튼간 되게 대단합니다.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저도 옛날에 이게 쇼미더머니 나가는 거 썰을 제가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유스와 플러스에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14시간 동안 줄 서 있었거든요. 그 랩 심사 받으려고. 돌아버려.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도 이제 22시간씩 깨어있고 하는 거는 결국 어떤 뭘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동하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쪽잠도 자고 이러면서 버틴 건데 그 쇼미더머니 나갔을 때는 14시간을 스트레이트로 그냥 버틴 거였거든요. 와, 돌아버려. 딱히 할 것도 없잖아.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줄 서 있는 거니까. 그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18일 동안 버티는 건 정말 가히 상상할 수가 없네요. 근데 기네스북도 이제 인륜적인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가 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왜냐? 이게 지금까지도 사람이 얼마 동안 안 자고 버틸 수 있는가를 만약에 계속 기록을 세웠다 하면은 진짜 누구 죽었을 거고 분명히. 게다가 어떻게 보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건 누구든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대유튜브 시대, 대인스타그램 시대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이런 시대에서는 이거 있잖아? 난리나. 이거 무조건 컨텐츠야. 이거 하면은 무조건 유튜브 컨텐츠거든요. 던질까 말까 챌린지처럼 오랫동안 누가 하나 이런 거를 무조건 할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 선택은 잘한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그런
놀라운 기록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 건 좀 짧은데요. 여자 축구팀이 흰색 유니폼 바지를 없애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실 어떤 팀을 대표하는 색깔 중에서는 흰색이 빠지기가 어려울 것 같고, 남자 축구팀은 흰 색깔 유니폼을 입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여자 축구팀은 이제는 이제 흰 색깔 유니폼을 안 쓰기로 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인지는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로이터.com입니다. 이게 딱 봐도 바로 보이는데, 흰색 반바지가 선수들의 생리 불안 때문에 이 축구의 신체적인 성능 저하를 가져오는 것으로 연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자 축구팀은요,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생리불순을 해소하기 위한 추세로 흰색 반바지를 없애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흰색 반바지를 입고 경기하는 여자팀은 성적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흰색 반바지를 입고 있는 여성팀은 경기당 평균 1.27점을 기록한 반면, 어두운 색깔의 반바지를 입은 팀은 1.57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3점 차이야. 밝은 유니폼이냐 어두운 유니폼이냐, 큰 차이처럼 보이진 않죠. 하지만 스포츠는 0.1점의 기록도 단축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그런 팀들인데, 그걸 생각했을 때는 0.3점의 점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랑 반대로 흰색 반바지를 입은 남성팀은 성과의 저하가 없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짧게 요약을 하면은 결국은 이런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여성분들은 월경 때문에 이제 뭔가 피 같은 게 유니폼에 묻거나 할 수가 있는데, 흰 색깔 반바지의 유니폼이면은 티가 확 나니까, 물론 경기도 중요합니다만 선수도 결국 사람이니까 신경이 쓰이잖아. 이것 때문에 내 플레이가 약간 다소 소극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혹은 생리불순까지도 유도한다는 거죠. 혹시 묻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리도 불규칙하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심적인 스트레스를 상당히 안겨준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결국 경기의 결과로도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흰 색깔 반바지 유니폼을 점점 줄이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네요. 되게 심플하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이런 것들은 솔직히 없애야죠. 그냥. 아니, 내가 색깔만 바뀌면 훨씬 편하게 축구를 뛸 수 있다는데 안 바꿀 이유가 뭐가 있어? 전 남자이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여자하고 만약에 축구 선수다 하면은 이게 엄청 신경 쓰일 것 같진 않거든? 한 100가지의 신경 쓸 게 있다면 한 둘, 셋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그거가 내 경기력에 조금이라도 문제를 안겨준다면 없앨 수 있으면 없애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저는 좀 환영입니다. 예. 이게 뭐가 중요해. 흰색깔 반바지든 검은색 반바지든 누가 신경 써, 솔직히. 이런 것들은 선수들이 더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구단들이 좀 잘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짧은 이야기였네요. 자,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딱 제목만 봐도 너무 궁금하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리메이크된 영화라고 해요. 과연 어떤 영화일까? 사실은 이 리메이크라는 개념이 같은 각본, 같은 뭐 대본 이런 걸 가지고 나라별로 좀 맞게 로컬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개봉하는 건데, 얼핏 봤을 때 많을 것 같은데 많지 않아, 의외로. 그쵸? 왜냐면은 그 영화를 보면 되지, 리메이크된 영화를 굳이 볼 이유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떠오르진 않아요. 리메이크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 올드보이도 미국에서 리메이크된 적이 있었고,
약간 로맨스 영화들이 리메이크가 좀 많이 되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영화가 가장 많이 리메이크 됐을지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영문 위키피디아 문서고요. Perfect Strangers라고 하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게 완전한 타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도 개봉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원제는 Perfetti Sconosciuti 뭐 이런 이름인가 봐요. 이탈리아 말인 것 같아요. 이 퍼펙트 스트레인저스라고 하는 영화는 2016년 이탈리아에서 개봉한 코미디 드라마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비평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성공해서 다비드 디 도나텔로에서 최우수 영화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이탈리아에서 1600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도 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20회 이상 리메이크된 영화라고 하네요.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저도 이제 영화를 봤거든요. 한국 거를 본 거지만 약간 동창회 그런 느낌으로 남녀가 옛날에 친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모이게 된 거야. 그래서 주방 같은 데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 테이블에서 벌어지는 얘기야. 거기서 어떤 제안을 하는데 뭐냐면은 휴대폰 있잖아, 휴대폰. 그거를 책상에다가 다 같이 올려놔. 그리고 지금부터 오는 문자나 전화나 이런 내용들을 다 공개하는 게임을 할까? 이런 느낌이야. 술자리 게임을 하는 거죠. 즉흥적으로. 그래서 누가 만약에 문자가 와. 그러면은 아내한테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안 와.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읽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 자식 이거 아내 엄청 사랑하네. 막 이런 식으로 내용을 다 공개하면서 벌어지는 얘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내용이 복잡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밌어요. 예. 야, 근데 좀 놀란 부분은 2016년에 개봉된 영화인데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10년도 안 된 거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리메이크된 영화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는 게 놀라운 점이네요. 이제 이 밑에는 다양한 국가에서 이제 개봉된 그런 이력이 써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완벽한 낯선 사람들이라고 해서 출시가 됐고요. 스페인은 완벽한 낯선 사람들, 터키는 내 주머니 속의 낯선 사람, 프랑스는 숨길 것이 없다, 대한민국은 완벽한 타인, 헝가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헝가리 이거 왜 제목이 얘만 이러냐? 멕시코 완벽한 낯선 사람들, 중국 모바일을 죽이세요, 러시아는 큰 소리로 연결, 아르메니아는 알 수 없는 사람들. 각국에서 여러 가지 이름들로 이제 개봉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영화가 24번이나 리메이크가 됐기 때문에 기네스 세계 기록으로 가장 많이 리메이크된 영화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저도 이제 영화를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이유가 있어요. 너무 찍기가 좋아요. 소재가. 이거는 장소도 많이 필요하지 않아. 그냥 집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부엌에 있는 그런 책상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고 연기 잘하는 사람들만 앉혀놓으면 해결돼요. 이거야말로 정말 저예산, 정말 아이디어로 승부 보는 영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소재 자체가 결국은 휴대폰과 사람만 있으면 되다 보니까 영화로도 재밌는 그런 구성이지만 사실 이거는 연극으로 돼도 충분히 뭐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흡입력 있고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본이 영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극이 이거는 원래 오리지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을 정도로 연극으로 봐도 굉장히 무방할 것 같은 그런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화를 봤을 때 느껴지는 이야기는 결국 사람 사는 거 다 비슷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한 지금은 진짜 우리가 어떤 인생에서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 정말 어떻게 돼도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게 얘가 똑똑해질수록 우린 점점 더 위험해지고 멍청해지는 거야. 여러분들도 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 옛날에 막 SNS에 그런 것들도 막 있지 않았나? 3일 동안 내가 핸드폰으로 주고받았던 카톡 다 공개하고 10억 받기 vs 그냥 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보다 그런 거 공개 못할 사람들도 꽤 많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상당히 얼마나 많이 인생을 이 스마트폰에다 의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휴머니즘 같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어요. 안 보신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유해진 배우님도 나오시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해진 배우님은 막 아이가 막 우리 고니가 뭐 이러면서 그런 것만 있잖아. 근데 되게 완전 연기 변신을 하셔서 나오시거든요. 되게 유해진 배우님이 이런 느낌도 내시는구나 싶어서 좀 신박했어요. 그래서 꽤 재밌다. 연인끼리 보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간에 재밌습니다. 재밌는 영화예요. 네. 아, 그리고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카드팩을 뜯지 않고도 안에 어떤 카드가 들어있는지 알아보는 기계가 있다. 야, 이거는 모르는 분들은 이제 아예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통 이제 카드 게임들은 겉에가 이제 밀폐되어 있는 봉투로 쌓여 있고, 내가 그 카드팩을 구매해서 뜯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레어한 카드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낮은 확률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카드를 뽑는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안에 있는 내용물을 결국은 모르기 때문에 약간 도파민이 나오는 그런 구성인 거거든요. 이 카드팩이라는 게. 그 카드 게임이 위험한 건 그래서 그래. 도박성이 되게 있거든요. 한데 카드팩을 뜯지 않고도 그 안에 어떤 카드가 들어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계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resellcalendar.com입니다. 중고 물품들을 사고 파는 그런 사이트인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기사 중에 하나인 건데, CT 스캐닝 트레이딩 카드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병원에서 CT 촬영 기계를 사용하는 것에는 익숙할 수 있습니다만, 개봉되지 않은 트레이딩 카드팩을 들여다보는 데에도 이 CT 촬영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팩의 무게를 측정하거나 바코드를 검사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넘어서고요. 일부 수집가들은 취미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병원에서 CT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통 사람이 들어가면 이제 단층 촬영을 해서 어떤 문제를 겪고 있고 어떤 장기의 손상 이런 것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다 볼 수 있는 그런 촬영 기법인 건데, 그 CT 촬영 기계에다가 개봉되지 않은 카드팩을 넣으면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야, 도대체 누가 생각한 거냐 도대체 이런 거는. 진짜 미쳤다. 야, 근데 확실히 이게 가능만 하다면 사실상의 이 판도를 다 흔드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죠? 왜냐면은 결국은 내가 상대방보다 더 희귀하고 레어한 카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게임하는 게 더 유리한 게임이다 보니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고 내가 살 수 있다면 충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게임에 있어서는 되게 치명적인 거의 버그와도 같은 수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여기 적혀 있는 걸 보니까 팩의 무게를 측정하는 방식도 있었나 봐. 그러니까 이제 열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게를 재보면은 보통 일정하게 나오긴 하겠지만은 약간 더 무거운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주 세밀하게 측정해보면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은 결국은 이제 레어한 카드일수록 카드의
뭔가 효과 같은 느낌, 반짝반짝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카드에 입혀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 결국은 그게 필름질을 덧대는 방식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주 미세하게나마 더 무겁겠죠. 네. 그리고 일반 카드랑 다르게 글씨가 뭔가 금박 같은 느낌으로 쓰여 있거나 하는 것들도 결국은 그 팩이 더 무거워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마니아층들은 이런 CT 촬영 방식을 하기 전부터도 무게를 달아가지고 뭐가 더 좋은 카드가 들어있을지를 예측을 해오긴 했다는 겁니다. 뒤에는 바코드 검사라는 것도 적혀있는데 바코드 검사는 전혀 뭔지를 모르겠고요. 하여튼간에 이런 CT 촬영 기술 덕분에 이런 게임의 미래 자체가 좀 흔들리는 게 아니냐라는 수집가들의 말도 있다는 겁니다. 자, 좀 더 내용을 볼게요. 기본적으로 CT 촬영은 컴퓨터 단층 촬영의 줄임말입니다. 인체를 영상화하는 데 개발돼서 널리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슬라이스를 떠가지고 아주 조밀하게 신체를 짜라라라락 찍는 거지, 사진을. 왜냐면은 사실은 진짜로 몸을 까보는 거 개봉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그럴 순 없잖아. 척추, 뇌 이런 데를 다 잘라서 볼 순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랑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단층 촬영 기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널리 쓰고 있는 건데 여기다가 카드팩을 넣으면 어떻게 보일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인데 CT로 촬영을 한 이제 화면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식인 건데 사실 엄청 선명하게 보일 수는 없어. 왜냐면 단층 촬영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를 세로 쪼개서 찍는 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성 성분이 다 보이진 않지, 깔끔하게. 하지만 카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식의 일러스트가 있는지도 다 꿰고 있을 거고 이런 특징적인 부분만 봤을 때 아, 이거 고스트네. 아, 이거 피카츄네. 이러면서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방식을 써가지고 카드팩을 산다든지 모은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다는 그런 염려 섞인 그런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상상력은 참 끝도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게 웃고 넘길 만한 문제가 아닌 게 사실은 이제 뭐랄까 카드를 모으는 분이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 이제 매직 더 게더링이라고 하는 오래된 이제 TCG 게임의 유명한 그런 게임이 있는데 그런 것들 그 친구도 한 몇천만 원 썼거든요. 걷다가 이런 사람이라면 CT 촬영하는 것까지도 할 수 있어. 정말로 몇천만 원 갖다 박는 사람인데 CT 촬영을 안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우려 섞인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도 이제 순기능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말 수집의 가치가 굉장히 큰 오래된 여태까지 개봉되지 않은 미개봉품의 카드들도 있잖아. 그걸로 CT 촬영을 하면은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뜯어보진 않아도 아, 여기 뭐가 들어있구나를 알 수 있으니 그런 점에서의 순기능도 있어 보입니다. 뭐가 됐든 간에 카드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재앙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네요. 근데 진짜 상상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거 하려고 CT 촬영을 한단 말이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야, 역시 덕 중에 덕은 양덕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1+1의 개념을 만든 사람이 있다. 제가 너무 좋아해요. 1+1. 우리 너무 익숙하죠? 편의점에서 1+1이다 하면은 괜히 안 살 것도 사게 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과연 이런 고마운 개념을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문서는 영문 위키피디아 문서고요. 조시아 웨지우드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30년생이시고요. 사망은 1795년에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영국의 도예가이자 도자기를 빚는 사람이자 기업가이기도 하고요. 노예제의 폐지론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웨지우드 도자기라고 불리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의 산업화를 선도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1760년대 후반과 1770년대 초반에 부활한 고전주의의 열풍은 그의 판매 촉진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자기 하면은 중국 뭐 이런 데가 유명하잖아. 근데 이거 오리지널은 비싸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은 좀 싸게 유사한 느낌을 내면서 팔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는 그런 도예가였다고 합니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손으로 그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전쇄 인쇄를 일찍 도입한 사람 중에 하나래요. 아, 수제로 하면은 비싸잖아. 이거랑 비슷한 느낌 내게 딱 찍어내면은 얼마나 좋냐. 이런 것들을 도자기에다 도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데 도움이 된 소비자혁명의 요구에 부응한 웨지우드는 현대 마케팅의 선구자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직접 마케팅, 그러니까 이제 집 주소에다가 카탈로그를 보내는 그런 마케팅 있죠. 그거랑 환불 보장, 야, 셀프 서비스, 무료 배송, 한 개 구매 시 한 개 무료. 야, 이 사람이 다 했네. 그림 카탈로그 이런 거에 선구자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너무 당연한 개념들인 건데 무료 배송, 환불 보장 이런 게 너무 당연한 개념인 건데 1700년대 당시에는 없던 개념이었겠죠. 근데 이분께서 그런 걸 다 고안했다는 거고, 야, 지금 생각해보면은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죠? 뭔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캐치했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아니었으면 지금 GS25, CU, 세븐일레븐 다 원 플러스 없습니다. 예? 주무시기 전에 조시아 웨지우드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감사 인사 드리면서 주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재밌는 점이요. 이분이 찰스 다윈의 외할아버지라고 합니다. 찰스 다윈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진화론을 이제 주장하신 과학자분이시죠. 하여튼간에 그분께서 그렇게 훌륭한 진화론을 주장하신 이유가 있는 거야. 외할아버지가 1+1을 개발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머리가 비상한 그런 집안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하여튼간에 그래서 참 감사한 사연으로 오늘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또 다음 신박한 상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수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